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8주죠. 3, 4월 강의는 이제 핵심 문제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핵심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나올 그 오연준 핵심 229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론과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단권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만 보셔도 교육학 논술은 물론이거니와 2차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재에서 나오는 229문제를 이제 주된 강의 내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시 수업마다 그러니까 8번이 되겠죠. 진단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출제되는 문제까지 합하면 아마 전체 우리가 다룰 문제는 한 260 내지 70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처음 교육학 논술을 듣는 분도 약간은 버겁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아마 좀 쉽게 따라오려면은 이제 1, 2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체 강의 일정상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이론과 문제 함께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3, 4월에 교육학의 기본 및 심화 이론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3, 4월 강의를 통해서 모든 이론과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접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5, 6월이 진행이 되고 또 5월, 6월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가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7, 8월부터가 이제 7,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전 모의고사 체제 이렇게 전체적인 실러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나눠준 강의 일정표를 보시면 있죠, 그죠?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교재는 이제 그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되는 그 진단평가는 프린트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진단평가의 범위는 그 진도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된 강의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오연준 교육학 논술 핵심 229제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으로 뭐 요즘 플립러닝이 학생 참여 수업 형태로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또 집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업 들은 거나 또는 플립러닝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기본 강의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는 강의 끝에 여러분하고 이제 직접적인 어떤 질문과 답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의 전체적인 그 차시별 진행 순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시간은 뭐 진단평가로 실시를 합니다. 그럼 이때 진단평가를 할 때 아직 그 3월 달에 처음 교육학 논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북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3, 4, 5, 6월은 오픈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쓰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많은 부분 공부가 됐다, 자신이 있다 하는 문제는 안 보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찾아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9제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말미에 오늘 그 시험본 문제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어떤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시 정도 이렇게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은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1대1 첨삭으로 갑니다. 1대1 첨삭 전에 전체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교육학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제출한 답안은 제가 채점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1대1 첨삭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1대1 첨삭할 때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거나 이런 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의 진도 일정이 있죠. 제가 그 명작 교육학이나 또는 핵심 교육학 이러한 거기에 편집된 순서로 전개를 하지 않고요. 이번 달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러한 단원부터 우선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2주, 3주 때는 이제 교육심리학 파트, 그 다음에 4주에는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이제 5주에는 교육평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6주에는 이제 교육행정학이 되겠죠. 6주. 그 다음에 7주에는 교육사야.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기타 다른 단원들 이런 식으로 강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4, 5하고 5, 6월은 이러한 어떤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중심으로 우선해서 강의 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된 내용은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이 되겠죠. 그리고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연 교육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28문제를 뽑았죠. 이 28문제가 그 텍스트에 보면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떤 소단원과의 관련성을 보면은요,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또는 교육과정 설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타일러의 대표적인 모형이죠.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어떤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타일러는 2018학년도에도 2017학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예. 그리고 타일러 모형은 이 교육과정 개발 설계에 가장 타일러의 논리라고 불릴 만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 중에 학교 중심, 요즘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설계가 강조되는데요. 스킬백의 모형이 있죠. 스킬백의 모형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스킬백을 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18학년도에는 그 7번 문제에 나오는 워커가 나왔죠. 워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어떤 재개념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아이즈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책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교육의 성과 또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게 바로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의 역방향 설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론과 또 관련된 예상 문제 이렇게 결합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교육과정 연구죠.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배경에는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하나의 탐구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학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 학자들, 제가 지금 언급한 타일러에서부터 아이즈너까지 이런 학자들의 연구 접근법에 대한 탐구가 바로 교육과정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아이즈너가 대표적인 이제 재개념화라고 볼 수 있죠. 70년대 이후 교육과정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파이너라는 학자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또는 재개념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진단평가에서도 이제 파이너가 한번 출제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제3절은 이제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육과정 개발 절차예요. 일단 제일 먼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죠. 그리고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 교육과정,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볼 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출제가 되었죠. 그러한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이러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그럼 교육과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즈너는 크게 교육과정의 유형을 이제 공식적인 문서상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제1의 교육과정을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 또는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불렀고요. 제2의 교육과정은 이제 문서상에 나타나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죠. 이런 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암시적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걸 영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공식적 교육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과정 역사에 따라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조금 응용해서 출제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이제 5차 교육과정이군요.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계속 통합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삼고 있죠. 이런 통합형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국의 교육과정 역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유형화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교육과정 학자들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타일러가 잠재적 목표 설정 자원으로 제시했던 세 가지예요. 교과, 학습자, 사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19번 문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이것도 2014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은 영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영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의 형태, 유형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이걸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씩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교육기획이라는 문제가 나왔던 이유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워커의 수기 모형이 출제됐던 이유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기 모형이 한번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 문제는 이렇게 학교나 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의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문제
한번 출제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는 건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거죠? 그렇죠. 실행하는 거지. 예.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이제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객관식 시험 볼 때도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이제 그 설계나 또 운영에 있어서 많이 이제 그 우리가 논의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문제가 25번이 되겠죠. 뭐 교육과정 압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중에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뭐 학령군, 뭐 교과군, 집중이수, 블록타임 이런 용어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는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죠. 특히 7차 교육 과정부터 이러한 학교 교육 과정을 학교가 이제 주체가 돼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간제 선생님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학교 교육 계획서입니다. 그 학교 교육 계획서가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27번, 28번 문제는요, 이것도 이제 출제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늘 응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행 교육과정,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배경이 돼서 출제될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재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또 적용이 돼서 2021년도부터는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대입 수능 시험이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입 수능 시험 범위가 이제 시안이 공개가 됐죠. 그게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문과, 이과 통합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수학 과목에 있어서 문과하고 이과의 시험 범위가 달라지면서 수포자가 양산될 것이다. 이러한 조금 또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5장 교육과정에서는 3장이죠. 이게 바뀐 체제입니다. 제가 명작교육학은 5장입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절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정의한다면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이제 커리큘럼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커리큘럼은 라틴어 쿠레레에서 나왔어요. 쿠레레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경주로, 코스 오브 레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동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말이 뛴다, 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사적으로 본다면 경주로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출발선에서 도착선에 이르는 그 과정을 경주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 교육의 시작에서부터 교육의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학습하고 평가에 이르는 이런 과정, 이렇게 교육 과정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주로를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 경주로가 예를 들자면 육상으로 따지면 100m 레이스냐, 400m 레이스냐, 또는 마라톤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교육 내용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있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고 영교육 과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 경주로라는 게 도착선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은 목표 달성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명사적으로 본다면 교육의 과정이라는 프로세스의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내용, 이 컨텐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목표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육과정을 이제 1번과 2번의 의미로 많이 쓰는 거죠. 지금 1번의 의미를 쓰는 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의미는 교육과정의 이제 형태, 유형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교과 중심, 뭐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적 교육과정. 근데 이거는 명사적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적인 의미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뛴다, 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명사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제 이해한 것이 전통적인 교육과정 학자들이었어요. 뭐 타일러에서부터 이런 학자들은 명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뭐 브루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 논의가 어른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이고,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실제하고 가까워져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거지. 응? 그래서 결국은 이제 70년대부터 70년대 특히 뭐 실존주의나 실존주의를 뒷받침했던 현상학이나 뭐 해석학, 이러한 인문과학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육과정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교육과정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런 학자들의 움직임을 통칭해서 우리는 개념을 다시 설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재개념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재개념화라는 명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너 같은 학자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념화 한다는 것이 명사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말고 어떤 의미로? 동사.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과서 그 자체보다는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네, 그러한 재개념화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파이너고요. 파이너는 교육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체험하는 의미, 삶의 의미, 이러한 인생학로의 해석이다. 이런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걸 이제 재개념화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은 어원적으로 볼 때 꾸레레는 크게 명사,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사적인 의미보다 동사적 의미로 교육과정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사적 의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육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목표 설정부터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내용 조직, 교수 학습 평가입니다. 이러한 설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들을 쭉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고요. 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누구다? 타일러. 타일러에서 출발해서 이제 타바, 타일러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킬백, 워커, 아이즈너, 위긴스와 맥타이, 이러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살펴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면 제3절이에요. 예,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예, 특히 목표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제 블룸의 타일러의 이원 목표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접근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뭐 학습 경험 조직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과정의 어원적 의미가 바로 교육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제4절 교육과정 유형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적 교육과정,
이런 공식적 교육과정이 유형하고요. 잠재적 영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두 가지 교육과정, 이런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동사적인 의미가 바로 대표적으로 파이나 재개념하잖아요. 이건 이제 어디서 다루냐면 제2절 교육과정 연구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 그 이론적 토대, 소위 이제 타일러의 논리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죠. 이 타일러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 이런 문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프로세스죠. 4단계.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이것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타일러 논리를 변형하고 확대시킨, 그래서 특히 타일러의 제자였죠. 타바입니다. 타바. 이 타바 모형과 타일러 모형의 어떠한 차이점, 이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타일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이제 어떤 책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194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일러를 배우면서 이게 194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2017학년도 임용 문제에 타일러가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또 출제가 됐어요. 왜 자꾸 타일러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1949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는 지금 2018년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왜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쉽게 나오려니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타일러의 모형은요, 그러한 그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정하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회 또는 그 국가의 어떠한 권력 집단의 생각하고 맞닿아 있겠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한다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진보냐 보수냐. 근데 사실은 타일러가 어느 편에 쓴 게 아니라 중립 섰다는 거예요. 중립.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조금 진보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색깔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타일러는 그 당시 진보주의 그 교육 철학과 그다음에 보수적인 이제 본질주의 철학 또는 항존주의 철학, 이러한 논쟁 속에서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러한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들자면, 물론 프로세스로 따지면 목표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따지면 가치 중립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타일러 모형의 특징, 근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한 8가지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가치 중립 모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타일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항상 문제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시한 요소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목표다, 이런 거. 아니면 조금 이제 자유 반응형으로 출제를 한다면 지금 문제처럼 특징 3가지를 제시해라 또는 2가지를 제시해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 거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요. 3가지 정도만. 근데 3가지 정도를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해 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합리 모형이에요. 타일러 모형을 합리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가 따라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책결정 모형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교육행정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사결정, 정책결정 모형하고 비슷해요. 이게 객관적 합리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객관적 합리성이니까 가치 지향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이제 피해서 이렇게 건너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청교도주의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일러 역시 그 독실한 그 목사 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목표 중심 모형.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목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면 교육과정은 내용 아닙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내용하고 목표 중에서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일러의 모형을 목표 수단 모형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중시하는 것은 여러분 교육 심리학적 배경으로 따진다면 행동주의에 가까워요? 인지주의에 가까워요?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교육과정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일러 같은 학자들을 사회적 행동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는 행동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목표를 진술할 때도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하죠. 그게 이제 도착점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육과정 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목표는 내용에 함의된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브루너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브루너가 강조하는 내용적 가치가 뭐죠? 지식의 구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브루너 같은 학자는 목표보다는 뭐를 더 우선한다? 내용. 그러니까 목표는 내용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함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브루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피터스 같은 학자도 있죠. 피터스 같은 학자는 교육을 성년식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 성년식은 이제 그러한 규범적인 증거라면 내용적인 증거가 인지적 증거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식의 형식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이나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런 건 다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그럼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용하고 즉 브루너의 모형하고 그다음에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을 결합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시험에 나왔던 위긴스와 맥타이다. 위긴스와 맥타이의 거꾸로 설계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는 그러면 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불렀냐면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라고 부른 걸 영속한 이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이제 그 목표 달성 여부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 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럼 심리학적 배경은 뭘까요? 행동주의가 아니겠죠, 그죠? 그럼 무슨 주의일까요? 인지주의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내용을 더 강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단절적으로 배운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알게 될 텐데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죠?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하 하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통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중심 모형이 통찰이라는 게 바로 발견의 과정이라고 불렀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뭐가 되겠어요? 평가다. 그래서 이제 타일러 모형은 목표 중심 모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평가 중심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목표지, 목표. 그러면 이렇게 목표 중심적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슨 평가예요? 평가 유형으로 따지면 절대평가. 그죠? 그럼 최근에 우리는 2014년도부터 학교 교육이 상대평가 위주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도 지금 절대평가 체제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올해 확정이 되겠죠. 영어는 이미 수능 시험에서 절대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걸 전과목으로 확산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그럼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타일러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시험은 현실하고 관련된 문제들,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시각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평가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한 학자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평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써라 했을 때 사실은 위긴스와 맥타이의 모형이 정답인데 타일러 역시 평가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타일러도 유사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위긴스와 맥타이를 많이 못 썼어요. 그리고 타일러를 많이 썼죠. 그래도 이제 거의 같은 점수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 평가를 중요한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타일러는 교육 평가를 공부할 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평가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적 모형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해야 할 거예요. 처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약국에서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이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만 생각하고요. 교육학에서 대부분 처방한다는 말은 가치 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치 판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의사가 나름대로 가치 판단해서 처방하잖아요. 그죠? 근데 타일러 모형은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개입, 가치 평가예요? 가치 중립이지.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대부분 처방적이다 이런 말이 가치 지향적인 의미를 써요. 하지만 타일러에서만큼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리고 처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타일러 이 책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그러한 책자의 그러한 내용대로 따라하면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역적 모형, 요건 한번 기억해봐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인 추론 과정인데요. 이 추론 과정이 그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간다는 것이 이제 연역적이라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 접목시킨다면 교과에서 단원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일반 목표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갈까요? 구체적인 목표에서 일반 목표로 갈까요? 일반 목표에서 구체적 목표로 간다. 이렇게 연역적인 거예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도 있겠죠? 그게 타바다 하는 거예요. 타일러의 제자였던 타바는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역적으로 간다는 것은 전체 교과에서 단원 개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아까 합리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 전문가이어야 돼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적인 모형이니까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무나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아니죠. 교사가 교육과정을 요즘은 개발할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 수업 시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교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모형을 제시를 한다면 교사는 매일매일 수업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서 전체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로 이어지겠죠? 그런 과정이 귀납적이죠?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타바다 하는 거예요. 타바. 그럼 타바는 누구나 다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이다.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순서가 교육 목표 설정에서부터 학습 경험 선정, 조직 평가에 이르는 그러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형적이라는 말 자체가 목표 중심 모형일 때, 목표가 뚜렷할 때는 그 목표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적 모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선형적 모형도 있겠죠, 그죠? 그 비선형적 모형은 그 프로세스가 뭐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갈 수 있고 이것은 역동적 모형이 되겠죠. 역동적 모형을 제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역동적 모형을 제안한 사람은 이상에 가까울까요? 현실에 가까울까요? 현실이지.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제시한 사람들은 역동적 모형이겠죠. 그래서 이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제시한 것을 실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스킬백이나 워커 이런 사람들은 역동적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즈너 같은 학자도 역동적 모형, 비선형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가 생각한 목표라는 게 그러면 이게 뚜렷해야 되겠죠. 목표가 분명해야 선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행동 목표라고 불렀어요. 아까 제가 타일러의 배경이 되는 철학이 행동주의,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행동주의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표가 그렇게 뚜렷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지 않은 목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목표도 있을 테고요. 끝나고 나타나는 목표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과정 자체가 선형적이겠어요? 비선형적이겠어요? 비선형적이겠지. 그게 누구냐면 아이즈너다. 그래서 아이즈너는 이제 타일러가 설정한 목표를 행동 목표라고 정했고 그 목표 말고 다른 목표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목표 또는 교육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수적 그 효과인 표현적 결과 이렇게 목표를 세 가지로 유형화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너 같은 학자도 선형적이에요? 비선형적이에요? 비선형적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립적 모형이다. 뭐 체제 접근 모형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치 중립적 모형이다. 그럼 이제 가치 지향적 모형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재개념주의 학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이너나 그리고 아이즈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플 이런 학자들은 가치 지향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모형들이 다 누구부터 나온 거야? 누구에서 발생한 거야? 타일러에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일러가 이게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쓴다면 이제 목표 중심 모형이라는 건 꼭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연역적 모형이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모형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이다. 또는 평가 중심 모형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 예시 답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프로세스입니다. 4단계입니다. 자, 근데 아까 1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타일러의 이 주장이, 이러한 이론적 주장이 어떤 책에 나왔다고요?
책 제목이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다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을 잘 보세요.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다. 그러면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같은 의미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 있을까요? 동일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수업을 일원화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프로세스를 보면 수업이라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부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이 과정 자체가 다 뭐다? 수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알 수 있죠.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설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하는 일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타일러의 설계 모형은 누구한테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류 모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국가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학교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육청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사가 수업 설계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폭넓은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교육과정 개발할 때 고려할 요소가 뭐냐? 그걸 이제 질문 형태로 제시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타일러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했지, 이 질문을 이 프로세스로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고 3단계는 이거고 4단계는 이거다라고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타일러 논리를 조금 너무 협소화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 죽은 타일러에게 물어보면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타일러가 이 책의 순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타일러를 해석할 때 이게 선형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형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일러의 신봉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봉자들은 그 답을 아마 오답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근데 일단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개발 수업의 그 기본 원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자, 목표다 이거죠. 학교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학습 경험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줄이면 뭐예요? 학습 경험 선정.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선정된 학습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죠? 학습 경험의 조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목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뭐가 되겠어요?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자,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그리고 평가다 하는 거죠. 이게 개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절차를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입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 타일러는 자, 연역적이에요. 잠정적 목표, 일반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잠정적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설정에 소스, 원천이 있다. 이게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과, 학습자, 사회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표 설정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요구. 그 다음에 교과,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교과 전문가의 견해, 뭐 학자나 교수, 교사 이러한 전문가들의 입장. 왜냐하면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누구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들이 목표를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회의 요구. 또는 사회의 요구는 미국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단위로 전개되는 활동이 아니에요. 분권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50개 주마다 주정부가 교육을 컨트롤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가라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이 사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죠. 이 국가의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목표 설정의 자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설정 자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걸러낸다. 이 목표 걸음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잠정적 목표 설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죠. 교육 철학을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직한 목표 중에서도 학습 가능한 게 있고 학습 불가능한 게 있죠. 왜냐하면 학습자의 발달 단계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째 걸음체는 그럼 뭐죠? 학습 심리학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그러한 학문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걸러내고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목표 걸음체로 제시한 두 가지는 바로 교육학,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잖아요. 그 교육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때 토대가 됐던 학문이 바로 철학과 심리학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과 심리학의 중요성을 타일러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죠. 그럼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분류를 하겠죠. 그죠?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원 목표 분류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원 목표 분류다. 예. 그럼 이원 목표 분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경험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목표를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내용과 행동 차원이죠.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이원 목표 분류표를 작성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죠. 내용과 행동 차원입니다. 근데 그 행동은 수업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그런 행동이니까 출발점 행동, 도착점 행동이 되겠지. 이렇게 내용과 도착점 행동으로 분류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목표 분류와 목표 진술 방식이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원 목표 분류표로 분류해서 진술하면 평가할 때도 이러한 목표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2차 함수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2차 함수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럼 목표하고 평가 문항하고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그럼 평가 도구와 진유할 조건 중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타당도. 그 중에서도 내용 타당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 타당도가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진술할 때는요, 도착점 행동이긴 하지만 폭넓은 행동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와 목표가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한다. 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일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진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교육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죠.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뭐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해서 뭐 학습자의 자율성 또는 민주성 또는 홍익인간의 이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적 가치를 제시하진 않고 있죠. 뭐만 제시하고 있어요? 타일러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는가 이런 것을 가치 지향적에 가치 중립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 뭐 홍익인간의 이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러한 가치 지향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치 중립성은 그 전체의 과정 속에 다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학습 경험이라는 말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육 내용이에요. 근데 타일러는 교육 내용보다는 학습 경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과정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수업에서. 또는 만약에 이 교육과정을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협동학습처럼 팀을 꾸려서 이렇게 서로 스스로 또는 협동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경험이 되겠죠. 협동학습을 한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제가 과제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걸 또 발표할 수 있겠죠. 발표한다 이런 거는 교육 내용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지.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니까 결국은 교사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학습 경험이라는 말 속에 그럼 결국은 타일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교사보다는 학습자 입장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철학 중에서 어떤 철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진보주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가치 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답 쓸 때 진보주의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사실은 타일러가 이렇게 교육과정에 뭐라고 할까? 교육과정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유명한 들어보셨나요? 8년 연구다. 8년 연구의 총 책임자가 타일러였어요. 이 8년 연구가 교육학에서는 철학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한번 나오죠. 교육행정학. 예. 행정학에서는 그 유명한 호선 연구, 호선 실험 역학입니다. 호선 실험이죠. 이걸 통해서 무슨 이론이 나왔냐면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 하면 행정학이라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을 높일 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이것을 강조하는 게 분업화입니다. 업무를 분업화해서 최대의 생산성을 얻자. 이것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런데 이거는 비경제적인 요인, 인간관계니까 사회심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팀을 짜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 팀을 뭐라고 불러요? 비공식적 조직. 이 비공식적 조직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8년 연구는 철학에서 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진보주의하고 관계가 있다. 진보주의와 전통적인 교육학자들, 즉 본질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 결국 진보주의가 미국판 아동중심 교육운동, 새교육운동입니다. 그런데 경제공황이 미국에 불어닥치면서 이 보수적인 교육이 등장해요. 이게 본질주의예요. 그래서 이 본질주의 학자들이 지금 미국이 경제공황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거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진보주의가 결국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을 강조했어요. 아동의 요구를 중시했어요. 아동의 요구.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를 타개할 만한 엘리트를 양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때문에 미국의 학력이 어떻게 됐다? 저하됐다. 이러한 비판이죠. 그럼 당연히 진보주의 학자들은 왜 학력 저하가 우리 탓이야? 이렇게 그 주장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과연 진보적인 그러한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하고 전통적인 그러한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느 만큼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1년만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쭉 추적해야 되잖아. 그래서 8년 연구, 그러니까 종단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타일러다 하는 거예요. 예, 8년 연구의 책임자가. 그럼 타일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여기 편에 서야 돼, 여기 편에 서야 돼. 중립이잖아. 그래서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학력이 어디가 더 높은가를 비교하려면 일단 교육과정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잖아. 이러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나오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타일러는 노골적으로 내가 이제 진보주의적 편은 안 쓰지만 용어는 어때요? 진보주의 학자들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라는 말보다는 학습 경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타일러 논리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바로잡을 수 있겠죠. 아니야, 이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경험이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야. 그 두 가지를 다 제시한 학자가 등장하겠지? 누굴까? 타바야. 그래서 타바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 내용을 먼저 선정하잖아. 그리고 나서 학습 경험을 또 선정해야 되겠지? 이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접근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5가지 원칙,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첫 번째, 자, 목표와 학습 경험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가 소설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소설을 익혀야 돼요? 시를 익혀야 돼요? 소설을 익혀야 되겠죠? 이 목표 달성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회. 한목적성, 목표와의 부합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컴퍼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릴 줄 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면 컴퍼스를 사용해야죠.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에게 학습 경험이 괴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유발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박자치기를 할 수 있다. 음악 시간입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면 캐스터너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작은 북을 사용하는 걸 더 흥미로워한다 하면 작은 북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만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보주의적인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나 또는 교과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괴로운 추억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괴롭고 정말 나쁜 추억의 장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들도 참 힘들어요. 그 교문 지도할 때도 막 이제 반갑게 또 인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그 능력이나 발달 단계, 수준에 맞을 것이에요. 수준에 맞을 것. 예, 그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소설을 제공할 수는 없죠. 그죠?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동화, 짧은 동화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학습 가능성입니다. 근데 타일러는 그 학습 가능성이 너무 쉬운 걸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공하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적절한 도전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요러한 타일러가 제시한 의미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피아제나 비고츠키를 떠올릴 수 있죠. 피아제적으로 해석하면 비평형화를 제공해야 한다. 인지적인 불균형을 유발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도식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도식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또 비고츠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접 발달 영역에 부합되는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다경험의 원리가 되겠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는 한 가지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설에 흥미를 느낀다라고 할 때도 소설을 읽는다라는 경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설을 시로 바꾸는 그런 경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체험학습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경험 다성과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경험 다성과의 원칙은요, 반드시 타일러가 이것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교사가 의도한 경험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경험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타일러가 그런 용어를 몰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나중에 잭슨이 뭐라고 했어요? 의도하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그죠?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긍정적 결과만 나오겠어요? 부정적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부정적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교수학습, 교수 설계에서 라이겔루스는 안정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학년도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학습 경험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선정했어요. 이걸 조직하는 것은 질서화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하고 정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의 원리가 있고 이걸 종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제공할 것이냐,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 급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같은 학교에서 학교급 수준에서는 학년을 또 고려할 수 있죠. 중1, 중2, 중3. 그 다음에 학년 수준에서는 또 과죠, 과. 1과에 제공할 것이냐, 2과에 제공할 것이냐. 자, 이러한 수직적, 종적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횡적 원리는 시점은 같은데 이제 어느 만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타일러는 수직적 원리 중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게 계속성과 계열성이다. 그 다음에 수평적 원리로는 통합성을 제공하고 있다. 요 3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경험을 시간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반복해서 제공하는 것을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계속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학습 경험이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적인 내용에서는 중요한 거,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 이런 건 반복해서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정의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은 계속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정의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어요?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은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행동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운동 기능. 예를 들어서 뭐 농구에서 우리가 슛을 던져서 골인 시키는 게 뭐 한 번 던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 스케이팅 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러한 계속성의 원리는 같은 내용을 같은 수준으로 반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근데 계열성은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 같은 수준이에요? 다른 수준이에요? 다른 수준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점점 심화 확대되도록 조직하는 거죠. 이런 건 계열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국사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1학년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만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름과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업적을 제시하는 거고 3학년 때는 그 다음에 한계, 뭐 비판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점점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도록 조직하는 것을 계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열성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원리로는 통합성을 제시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이에요. 근데 그 어떤 관련성이죠? 수평적 관련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능적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학년 수학과 3학년 사회죠. 이런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서 나오는 뭐 지리 시간에 배우는 그러한 뭐라고 합니까? 지리 시간에 그거를 축척이라고 하나요? 이걸 또 이제 수학 시간에 어떤 비율 개념으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뭐 국어하고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국사랑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용운의 시하고 3.1운동하고 연관시키는 거죠. 이런 걸 통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합성은 이렇게 관련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능적 관련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평적 관련성이에요.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조직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통상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학습 경험 선정 조직 다음에는 근데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같은 그러한 같이 일원화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다? 평가다 하는 겁니다. 자,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 유형으로 접근한다면 총괄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착점 행동의 변화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 평가에서도요, 타일러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 방식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지필 평가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왜냐하면 도착점 행동의 변화가 지필 평가로도 알 수 있지만 관찰이나 이러한 면접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제출한 어떤 작품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 평가가 등장하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타일러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 4가지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조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특히 학습 경험 선정 부분, 그리고 교육 목표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쉬었다가 3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